가계부채 천조 원 시대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천조 원은 이미 넘어섰고요. 지난해 가계배출 전체 누적 대출액을 살펴보니까 거의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대출을 늘려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경기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안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대출을 늘리자니 언제 이 대출이 시한폭탄이 될지 모르고 참 큰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이제 이 대출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대출의 질을 개선해보자 라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품인지 권순우 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로운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예, 네. 새로운 상품 얘기를 하려면 사실 가계부채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새로운 상품을 발표를 했는데 네. 왜 어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말 현재로 해서 가계부채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1,089조 원, 거의 1,100조 원에 달하는데 와, 그러면 이게 가계대출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될 수 있고. 네.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금리를 낮춘 대출을 출시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계부채는 사실 절대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기사에 보면은 가계부채 사상 최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네. 가계부채는 언제나 사상 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자를 내고 하려면은 계속 돈을 더 내야 되고 네.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부채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부채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빚을 갚거나 아니면 파산을 해서 안 갚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난 디플레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네. 그 증가 폭인데 그 지난해 말 현재보다 67조 원, 6.6%가 늘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났을 때 이제 얼마나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봤을 때 네. 보통 이제 경상성장률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경상성장률이라는 거는 경제성장률 플러스 물가상승률인데 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내 월급이 늘어난 것만큼 부채가 늘었느냐. 그러니까 빚을 이제 갚을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건데 2011년에 금융당국이 처음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때만 해도 경상성장률에 맞춰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네. 했었어요. 근데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4.6%, 부채 증가율은 6.6%, 정부가 관리하고 싶었던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인상적인 거는 지난해 말 3달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예요. 네. 전체 1년 동안 늘어난 규모가 67조인데 4분기에만 30조 원이 늘었습니다. 4분기가 어떤 때냐? 지난해 좀 부동산 한번 살려보겠다고 네. LTV, DTI 규제 완화하고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하하고 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전체 67조 원 중에 3달 동안 30조 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계부채의 금리 인하와 금융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계부채의 어떤 커지는 규모를 가계의 소득 규모랑 소득 증가율이랑 비교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경성 증가율이랑 비교를 하네요. 똑같은 건데 네. 이제 가계로 따지면 소득 증가율이고 네. 그럼 나라로 따지면 나라 전체니까. 나라 전체의 소득은 어떻게 늘었나 보면은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을 하면은 그 정도 나라가 성장하고 그쵸. 있으면 그 정도 빚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보면 경상성장률이죠. 경상성장률. 경상성장률은 4.6% 늘어난 반면에 부채 성장률은 6.6% 늘어났다고 하신 네, 거죠. 네. 그러면 이 부채 성장률이 더 많으니까 좀 불안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 부담이 더 네. 커지는 거죠. 내가 버는 돈보다 네. 이자로 갚아야 되는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된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훈 금융위원장이 지난번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심각한 고민의 네. 뉘앙스를 냈지만 네. 어제 발표한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는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그 가계부채를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좀 고소득층인 4에서 5분위, 그러니까 5분위 소득 5분위로 했을 때 1분위가 제일 좀 힘들게 사시는 분이고 5분위가 네.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제일 많은 그 4분위, 5분위가 전체 자산의 70%, 전체 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말하자면 소득계층 40% 정도까지. 소득계층 상위 40% 정도까지는 예. 까지가 70% 가계부채의 70%를 가지고 있다. 네. 두 번째,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배가 되더라. 그러니까 부채보다 네. 자산이 훨씬 많다. 플러스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가 되겠죠.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 한 5배가 된다. 네. 그러니까 자산이 그만큼 많아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연체율이 뭐 거의 한 우리나라 연체율 0.1%, 2%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참 빚을 잘 갚아요. 네. 연체를 잘 안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고 질적으로 보면 이제 고정금리 분할 상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고 금리 인하로 이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을 받아서 그냥 돈을 다 썼다. 그럼 나중에 그 돈을 못 갚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어디다 투자를 했다. 이러면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거 투자한 거 회수해가지고 갚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질적으로 개선됐다는 점 때문에 좀 이제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정부의 평가가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거기서 네. 위험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고 네. 뭐 네. 이렇게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조금 너무 좀 나이브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달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그 지난 10월 이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점이죠. 네. 그때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아져서 금융안정 리스크를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 주인가요? 23일에 국회 네. 업무보고에서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그 가계부채 목표치를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잡았었거든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급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부채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네. 본다는 거였는데 그 목표치를 원래 2017년까지 5%포인트를 낮추기로 했어요. 현재 이제 160%인데 네. 원래는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 이제 자기가 버는 돈의 뭐 1.5배 정도, 1.6배 정도 수준에서 조금 낮추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작년 말에 이게 확 늘어나면서 165%로 오히려 5%가 늘어나는 네.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네. 5%포인트를 낮춘다고 그랬는데 전년도부터 늘어난 것이 아니냐, 약간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LTV/DTI 이런 합리화도 있고 주택시장도 정상화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년 동안의 약속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말씀드리면 부채는 어떤 제도 개선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빨리 즉각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은 뭐 소득이야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채널은 상당히 실현되는데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빚 내기는 쉬운데 소득 늘리기는 어렵더라. 그렇죠. 라는 얘기가 될 것 그리고 같고요. 뭐 지표에 반영되기도 어렵더라. 이런 얘기겠죠. 시차가 발생을 한다. 시차가 네. 발생한다는 건 정책이 부채는 딱 풀어주면 바로 늘어나는데 그쵸. 소득은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뭐 하는 현상들이 즉각적으로 정책 효과가 반영이 그쵸.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를 두고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아까 이조 앵커 아까 이전에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이제 옐런 의장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 저희 글로벌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다 쏠려 들어갈 텐데 네. 그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금리 2% 수준이잖아요. 네. 굉장히 금리대가 낮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0.5%만 움직여도 전체 이자 부담은 25%가 늘어나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달에 이자 200만 원 내던 사람이 금리 인상 0.5%가 되면은 250만 원을 이자를 그래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쉽지 않은 게 아까 이조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재부하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채를 좀 잘 해가지고 좀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마음이 네. 있겠죠. 네. 근데 금융당국은 이제 부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 부양책에 많이 좀 끌려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또 어떤 보관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네. 양을 줄일 수는 없지만 네. 금리가 올라갔을 때의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금리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거든요. 항상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이제 감당을 해서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만들어서 야. 이름이 안심전환대출입니다. 네. 왜 안심전환대출이냐? 그 옐런이 금리 인상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안심하라 하는 전환대출입니다. 네. 다음 달 3월 24일에 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일시상환 대출이 있잖아요. 매달 네. 갚는 게 아니고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대출. 네. 예를 들어서 만기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은행이 이걸 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 그럼 그 사람 바로 파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전부 다 처분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동금리랑 이자만 내는 대출에 대해서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네. 내용을 내용을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네.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래도 금리겠죠. 금리가 현재 변동금리 대출 평균이 한 3%대 중반, 3.45 이 정도 되는데 네. 이 안심전환 대출은 2.8% 굉장히 싸죠. 네, 그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대출금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가격 5억 원 이하면은 굉장히 폭이 넓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그 주택가격 9억 원 이상 되는 데 거의 없을 거예요. 서울대 빼고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변동금리 대출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해당되는 대출이 한 200조 정도 된대요. 네. 그리고서 그러니까 이번에 바꿔줄 수 있는 수준은 한 20조 정도. 그리고 선착순입니다. 네. 선착순으로 20조 원이 다 소진이 되면 아. 그때는 이제 클로징이 되는 빨리 가야 되겠네요. 예, 뭐 빨리 가셔야 뭐 모르죠. 근데 또 이게 네.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이자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네. 건데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의 만기는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그리고 아까 일시상환 대출이라는 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갚는 네. 거.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안심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전환 대출은 그게 안 된다고. 아, 그렇죠. 원리금 항상 같이 갚아야 항상 된다. 같이 갚아야 아, 돼요. 예.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게 되면은 원금도 갚아야 되는 그쵸. 부담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이렇게 너무 좀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은 70%까지 갚는 거. 아, 그런 거. 3%는 만기에 갚는 상품도 네.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환을 할 때 항상 또 신경 쓰게 되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인데 그쵸, 네. 이거 전액 뭐 면제됩니다. 아, 정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신들의 조건도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그 조건은 아까 말씀하셨던 9억 원 그리고 5억 원의 대출 이것만이면 되나요? 뭐 다른 것도 그리고 없어요? 아까 변동금리. 변동금리? 그러니까 자기 원래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이어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건 정책 자체가 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네. 변동금리 상품이면 전환이 가능하다. 근데 자기가 원래 고정금리였다 그러면은 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시 상환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할인데 현재? 네. 변동금리이거나 네. 아니면 이자만 갚고 있거나 네. 하는 경우에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정책의 목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정책의 목적은 원리금 균등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변화를 하고 싶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고정금리 한 3%, 4%로 받으신 분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나 할 때는 그런 거 안 해주고 네. 지금 이제 변동금리만 이제 이렇게 해주냐? 그럼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어떤 이런 지원책의 경우에 시점에 따라서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안심전환 대출로 바꿨을 때 혹은 갈아탔을 때 이자 부담이 얼마나 경감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이자 부담은 정말 숫자로만 보면 네. 훌륭해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한 네. 4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로 한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로 받으신 분의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행 만기 5년 만기로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에요. 네. 이 사람이 20년 동안 대출을 갚았을 때 내야 되는 이자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20년 동안 낸 이자만 하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만기에 원금은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1억 4천만 원을 20년 동안 이자로 내야 되고 만기에 2억 원을 한 번에 또 갚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네. 대출 기간 20년 동안 내야 되는 그 이자가 2.8% 기준으로 총 6천만 원이에요. 그럼 아까 1억 4천만 원의 절반도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게 좀 왜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여기서 좀 그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그쵸.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아까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자를 58만 원을 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안심전환 대출로 하게 되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아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9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라서 이자가 좀 그쵸, 줄어드는다는 나중에 것도 줄어들죠. 감안을 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자로만 내는 돈만 따지면 1억 4천만 원 대 6천만 원.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예, 예. 70%만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쪽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네. 더 나을 수가 있는 게 원금을 조금 덜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70%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는 총 이자가 8천만 원. 그러니까 아까 다 갚는 것보다는 당연히 원금을 좀 덜 갚았으니까 그쵸. 이자가 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매월 갚아야 되는 돈은 아까 109만 원이었잖아요. 원금 네. 이자 갚으면. 근데 이거는 9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월에 내야 되는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러스 네. 우리가 참 정부 정책이 나오면은 항상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은 게 뭐 한번 하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뭔가를 줘야 사람들이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다 플러스 이자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변동금리 대출로 네. 이자를 갚은 거는 저희 소득 공제를 안 해주는데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갚으면 소득 공제를 해줘요. 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무려 1,300만 원. 이야, 알겠습니다. 네. 자, 물론 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70%를 갚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혹은 전체를 다 같이 갚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을 좀 잘 찾으셔서 이제 이 상품이 적용이 되는 시점이 다음 달 24일이라고 하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빨리빨리. 그리고 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보면은 네. 이 상품 소개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네. 상품 소개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